자,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가시기 전에 29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96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양괄로 2번에 합의해제라는 거 나옵니까? 합의해제. 예, 거기다가 별표를 몇 개 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그건데 요게 제가 여기에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제 효과분을 여러 말씀을 드리겠는데, 합의해제 요거는 자 법에 조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해제는 별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보시고, 일단 거기 296페이지 7페이지에 그 양괄로 2번 합의해제가 별표 이렇게 하나 해 놓으십시오. 요건 요 자체로 시험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좀 해놓고요. 자, 아까 채무불이행 사유, 해제 발생 사유에서 채무불이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채무불이행은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인데요. 근데 실제 조문이 있는 거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안 해주는 겁니다. 질질 끌면서. 그게 바로 지체. 불능은 해주고 싶어도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자, 이처럼 이런 사유가 생기면 이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아까 계약법의 우리 기본적인 취지 자체는 그냥 해제를 쉽게 인정하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고 최후 순간에 하다가 안 되면 해제하자라는 겁니까? 하다 안 되면 됐죠? 네, 그리고 그거를 좀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자, 이처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요게 되는데, 그러면 해제를 하기 전에 일단 채무자한테 한번 기회를 더 줘보는 거, 그게 상식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행불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기다려봤자 상황 변화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제하면 되는데, 이행지체 같은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자, 내가 해제하려고 하는데 한 번 더 기회 줄게. 마음 바꿀 생각 있는지 없는지 이걸 물어보면 또 채무자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내가 괜히 해제당하면 손해배상도 따로 해줘야 될 거고 나의 평판도 그럴 거고 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그래,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행해 줄게, 이래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상당기간을 정해서 일단 최고 독촉 한번 해보고, 그래도 난 못 해주겠다 이래 되면 그때 해제를 하더라도 안 늦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행불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기다려봤자 상황 변화가 안 생기는 겁니다. 최고하고 기다려봤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최고 없이 그냥 바로 해제를 할 수가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쭉 보시는데 한번 봅니다. 이행지체와 해제에서, 자,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예, 그 기간 내에, 상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고를 한번 해가지고 그래도 안 해주면 뭡니까?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해가지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데, 자, 여러분들 거기 298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쯤에 544조 조문 나오죠. 그리고 조문 보시면서, 자, 그러나 이후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은 의사를 명백히 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려봤자 난 안 해줍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때까지 그런 경우에는 뜻을 바꿀 의사가 없으니까요. 이때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를 했다, 요 경우를 요래 부릅니다. 자, 이행거절이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거절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거는 뭐 기다려봤자 야가 뜻을 바꿀 의사가 없으니까요. 예, 자,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45조입니다. 정기행위와 해제에서 나오는데 정기행위입니다.
자, 정기행위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정기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일이나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것, 그거를 정기행위다라고 요리 부릅니다. 그러면 정기행위는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잔치에 쓸 음식을 주문했다. 자, 오전 10시에 잔치를 합니다. 근데 한 5시간쯤 늦어갖고 오후 한 3시쯤 자, 음식을 갖다 줬다라는 이행지체가 된 겁니다. 그럼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자, 온 손님들 배 쫄쫄 굶어가면서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봉투 다 회수해가지고 다 받아갖고 다 집에 갔겠습니까?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오후 3시쯤 와가지고 그 다시 문자를 자, 음식이 도착했으니까 다시 봉투 가지고 오세요. 예, 추경 갖고 오세요 해가지고 문자 보내면 그 손님들이 다 봉투 들고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이제 난 밥 먹었어요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늦으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 목적 달성이 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뭐 최고하고 기다려봤자 계약 목적 달성이 아예 안 되니까요. 이때도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볼게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즉 정기행위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는 때는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게 우리 교재 299페이지 제일 밑에 그 545조 조문 나옵니다. 요것도 조문만 보시면 되고요. 딴 내용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6조인데 이행불능과 해제해서 이래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546조가 나오는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한, 즉 불가능하게 된 때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채권자는 요것도 이렇게 하나 더 붙여 넣으십시오. 최고 없이 요것도 계약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더 붙여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546조가 요래 나오니까 자, 불완전 이행은 547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547조 한번 볼까요? 자, 302페이지 보니까 자, 밑에 있는 조문입니다. 547조에서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에서 1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소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그 전허로부터 또는 전허에 대해서 해야 된다. 2항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한 때는 다른 당사자한테 대해서도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해지 해제의 불가분성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조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불완전 이행은 나오면 답이 아니다라는 그냥 제껴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건데 자, 요쯤 해놓고 일단 자, 조문 읽은 거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우리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해제를 하기 위해서 미리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 즉 독촉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는 이유 자체는 채무자가 자, 나는 처음엔 안 해줄래 이러다가 뜻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즉 최고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자, 이행지체는 개념상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면 가능도 하니까 얘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제를 한다. 그래도 안 해주면 해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겁니다. 그거를 아까 이행 거절에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정기행위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거는 자, 정해진 시일 혹은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 해봤자 상황 변화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채무자가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최고 없이 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됐고 뭐 뒤에 내용은 그냥 무시해도 좋습니다. 요거는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불완전 이행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불완전 이행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다릅니다. 불완전 이행은 이제 지금 불완전하니까 추가로 완전한 이행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 완전한 이행 이거를 요래 부르기도 합니다. 추안.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추안이라는 이런 표현도 나올 겁니다. 추안은 추가로 완전한 이행이 가능하냐 그거를 추안이 가능하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이거 기다리면 완전한 이행이 추안이 가능하다라는 건 그러면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지. 그리고 자, 추안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도 불가능하고 불완전하지만 앞으로도 이거 불완전 상태가 해소 안 된다. 예?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래 되면 기다릴 필요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래 드렸는데 필요 없습니다. 답 아닙니다.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자, 요 부수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게 되겠는가? 예, 요거는 해제는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 요게 될 뿐입니다. 근데 거기 우리 301페이지 양괄로 5번입니다. 예,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이란 말 나오죠. 예, 제일 밑에 양괄로 5번 차에서 301페이지 제일 밑에 5번째 줄 양괄로 5번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에서 나옵니까? 그래서 자, 그건데 자, 우리가 부수적 의무 불이행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요렇게 쓰십시오. 뒤에다가 자, 뒤에 쓸 내용은 제목 옆에다 요걸 쓰시는데 한 줄 더 써야 됩니다. 밑에 내용 읽지 말고. 예,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절차 협력 의무 이게 부수적 의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절차에 협력을 해야 될 협력 의무 이거를 부수적 의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이처럼 협력 의무의 이행을 협력 의무에 협력을 안 하면 이거는 계약 해제도 못하는 겁니다. 다만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동시행위 항변권에서 이거 봤죠? 토지거래 허가제 해가지고 그러면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 그거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 상태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무효. 그럼 요 유동적 무효의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협력 의무, 허가 절차에 서로 협력을 해야 돼. 협력 의무 이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행 의무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안 되고 채무 불이행이 안 되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니 계약 해지는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 우리 민법 총칙에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2주쯤 뒤에 되면 3주쯤 뒤에 되면 다시 반복을 하실 텐데 이제는 연결을 조금 해보죠. 자, 지금까지 제가 부수적 의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런 예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동차를 사면서 자동차를 산다라고 자동차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면 주된 의무 자체가 뭡니까? 차 주고 대금 지급하고입니다. 그게 주된 의무인데 부수적 의무라고 하는 게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차 사면 차도 주고 사용 설명서 해가지고 뭐 하여튼 세차 몇 번 하면 이게 또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 앞에 대시보드 딱 열어보면 거기에 먼지 포하게 쌓여갖고 보통 그걸 집어넣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사용 설명서 요게 부수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대금은 지급했는데 차를 안 준다. 이처럼 주된 의무끼리 불이행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채무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의유로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돈 다 줬는데 사용설명서 안 주더라. 이게 바로 뭡니까? 부수적 의무불이행입니다. 그래서 부수적 의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건 안 됩니다. 다만 차 사용설명서만큼 손해배상 해주라 해서 한 2, 3만 원 받든지 대금 덜 주든지 2, 3만 원까지 하겠노만 하여튼 손해배상 청구 요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예로 들어드렸는데 시험에 뭐 차 샀는데 그게 나올 리는 없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서 부수적 의무 불이행, 즉 부수적 의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이행 의무는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하고 대금 지급 의무 요거는 서로 주된 의무끼리입니다. 야들 두 명은 동시행 관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아까 동시행이었습니까? 동시행이 아니었습니까? 동시행 아니죠? 이게 선이행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서 협력 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자 이거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안 되고 뭘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내용은 301페이지 밑에 내용 4줄 그거 보실 게 아니라 자 양괄로 5번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에서 거기 제목 옆에다가 요래 좀 씁니다. 자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협력 의무 이게 구체적으로 부수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부수적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것도 한 줄 씁니다. 해제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요렇게 정리했죠. 아니면 뭐 밑에 써놓든지 요렇게 하고 그 책 내용 그거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됐고요. 다른 내용들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됐고 자 우리 302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해제권의 불가분성에서 547조 조문 봤죠? 이게 약관의 감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자 해제에 관련돼서 심심하면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야가 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거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런 조문 그러니까 547조와 같은 요런 조문을 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안 그러면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갑하고 A하고 두 명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뭐 갑이 채무 불이행을 하든지 을이 채무 불이행을 하든지 이래 됐다. A가 채무 불이행을 하든지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제 A가 예를 들자면 야가 채무 불이행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사자가 여러 명입니다. 즉 이 부동산 자체가 갑을병 세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한 명이다. 이런 경우에 야가 채무불이행을 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갑한테만 해제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까?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야한테는 해제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르고 또 이행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자가 두 명이다라고 하면 야도 뭡니까? 전부 다한테 이래 해제 의사표시 즉 해제 의사표시는 자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요게 불가분성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547조 요 규정 요거는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입니다. 우리 계약법에 나오는 규정들은 대부분 임의규정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임의규정이다라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니까 민법규정과 다르게 정하더라도 그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약정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얘를 임의규정이니까 자, 야들이 뭡니까? 아, 복잡해도 좋다. 하여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예? 그래서 우리는 야가 대표로 야한테 해제 의사 표시하면 해제 효과 생긴다. 라고 이렇게 정하더라도 그건 뭡니까? 그게 유효가 되는 겁니다. 복잡해도 좋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래 되면 뭡니까? 법은 그래 알아서 너들끼리 해라. 그래서 그 경우에는 547조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다르게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 약정이 우선하는 겁니다. 자, 그 말입니다. 그거 하나 보시면 됐습니다. 그거 됐고
자, 해제 효과 해가지고, 예, 소원, 손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그리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 따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건데, 자, 요겁니다. 자, 해제 효과 해가지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각 당사자는 상대방한테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 뭡니까? 요거는 별도로 원상회복 의무를 따로 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원상회복은 부당이득과 다른 거 봤죠? 야는 선악불문, 이익현존 여부 불문하고 받은 이익 싹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전환의 경우에 원상회복 경우에 반환을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까지 붙여줘야 된다. 즉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당이득 반환은 원칙적으로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지 않습니까? 원금도 다 안 줘도 됩니다. 선이다라고 하면. 됐죠? 있는 것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자 요거는 원상회복 의무가 따로 정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자 551조 조문 한번 볼까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영향 안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따로 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난 이후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또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서로 영향 안 주니까 해제하고 난 이후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못 합니까? 따로 또 할 수 있습니까? 따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서로 영향 안 준다라는 거는 해제 사유가 있으면 해제하는 거고 손해배상 청구, 즉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 따로 또 하는 거고 요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제가 강조드린 이유는 지금 문제에서 바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제 효과는 소원 손해 정도만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자 각종의 해제 비교해서 나오는데 예, 요거는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시험이 항상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조금 이따 곧 보실 거고요. 요 내용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게 그 해제에서 본 게 그게 법정 해제입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바로 법정 해제, 법이 정하고 있는 해제 사유입니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우리 왜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이거 할 수 있다라는 요거 보셨지 않습니까? 요건데 자 이처럼 법정 해제가 되게 되면 해제 효과로 뭡니까? 소원 손해해서 요래 봤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면 자 해제 효과는 소급합니다.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니까요 주고받은 거 뭡니까? 다 다시 계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급효가 있다. 근데 이 소급효를 가지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500 자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즉 처음부터 없어지니까 주고받은 거 뭡니까? 원상복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제3자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소급효를 가지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원상회복 의무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 그리고 551조 보니까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 안 준다 해가지고 따로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래 해서 소원 손해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합의 해제. 요게 아까 자 296페이지 7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인데 합의 해제. 자 합의 해제. 요거는 자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제 계약이다라고 요래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해제 계약. 그래서 요건데 자 우리 계약이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합의하는 거를 계약한다라고 요래 부르지 않습니까? 해제 계약인데 시험은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합의 해제라는 말이 나오지 해제 계약이라는 말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해제 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 왜 해제권 동면철 상추 취해에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라고 해서 우리 외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독행위인데 합의해제해서 해제계약 나오면 이건 금방 눈치챕니다. 아, 이건 단독행위가 아니라 뭔가 성질이 좀 다른 모양이네 해가지고 금방 눈치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안 씁니다. 그냥 합의해제 해가지고 그냥 마치 이거하고 이게 비스무리한 것처럼 이렇게 야기를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 자유 원칙상 계약을 하는 것도 자유롭지만 서로 합의해가지고 계약 깨는 것도 뭡니까? 자유를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그래서 그게 합의해제입니다. 근데 합의해제도 어차피 해제니까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그리고 소급효에 의해서 제3자의 권리 침해할 수 없다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요게 답으로 제일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자가산 의무 이건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합의해제의 경우는 합의우선 모든 게 합의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서 야 그냥 원상회복 하지 말고 그냥 자 우리 여기서 그냥 끝낼까? 됐나? 됐다. 그럼 끝. 주고받은 거 돌려주는 거 그거는 따로 합의하면 되는 거고 합의 없으면 그냥 여기서 끝낼까? 오케이. 그래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는 겁니까?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까? 합의가 있으니까 야는 별도로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 됐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 결론은 요겁니다. 조금 이따 이거 지금 바로 565조 요거 보실 텐데 야들 야가 답입니다. 근데 좀 체계적으로 기억을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합의해제의 경우 자 모든 해제는 계약의 효과가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그리고 그 소급효를 가지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원상회복 의무, 특히 이자가산 의무 이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야들은 그리고 손해배상도 이건 둘 다 채무불이행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는 다 인정이 안 됩니다. 요건데 근데 하여튼 요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해제 나오면 항상 앞으로는 이제 몇 번 돌아갔으니까 세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가급적인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해제 부분 보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볼게요. 오늘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자, 2번 문제. 자, 다음 중에 계약 해제권이 즉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에서 나왔습니다. 자, 1번. 자, 그러니까 최고 필요하냐 필요 없냐 그거 묻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당사자가 해제권을 발생시키기로 약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서 나오는데 1번 뒤에다가 약정해제라고 써놓으십시오. 약정해제. 예, 당사자가 이런 경우에 계약 해제합니다라고 약정해제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 사유가 생기면 이때는 별도로 최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쌍무계약의 양 당사자 모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행기가 도래가 됐다라고 되어 있죠. 양 당사자 모두 채무 이행하지 않은 채 이행기 도래가 됐다. 이게 이행지체입니다. 네, 뒤에다가 이행지체라고 하나 쓰십시오. 자, 이때는 최고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갑니다. 3번 채무자가 불완전 이행을 했고 그 추한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면 기다려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일단 3번 불완전 이행이란 말이 나오면 뭡니까? 아, 이거 답 아니네 해가지고 그냥 지우면 됩니다. 실제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은 이제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 자, 지금 문제 푸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3번 불완전 이행 이 말 나오면 뭡니까? 3번 지우고 시작하십시오. 예, 그래서 채무자가 불완전 이행했고 그리고 추한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최고를 하면서 한가롭게 기다려봤자 상황 변화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바로 해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 됐고요.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정기행위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가 경과가 됐다. 즉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도 즉 정기행위는 자
정해진 시일이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목적 달성이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치우고 5번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이게 이행 거절이죠. 이행 거절의 경우에도 최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에 나오는 이행지체 야만 최고가 필요하고 1번에 나오는 약정 해제, 그리고 3번에 나오는 거, 3번 필요 없고, 4번에 나오는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5번의 이행거절, 이런 것들 다 최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최고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 내용 보시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2번이 최고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3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에서 요래 나옵니다. 자, 1번. 자, 해제 의사표시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그렇죠. 우리 방법, 방식이 나오면 전부 다 분류식입니다.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해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도 없고, 구두로도 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없으나, 이에 조건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민법 총칙 내용인데, 조건을 못 붙이는 경우, 기한을 못 붙이는 경우에서, 자, 우리 신단해서 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그냥 한번 보십시오. 문제풀이 하면서는 제법 많이 반복이 될 겁니다. 신단수, 신단 요거 신분행위, 단독행위, 음행위, 수표행위 이런 것들은 조건, 그리고 신분행위, 단독행위 이런 것들은 기한을 못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단수, 신단 그래서 나오는데, 우리 단독행위, 이게 동면철, 상추, 취해. 이 아들이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자, 조건 기한을 원칙적으로 못 붙입니다. 됐죠? 자, 왜냐하면, 단독행위에 조건 기한을 붙인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지위가 너무 열악해집니다. 상대방의 지위가 너무 불안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자면 우리 동면철, 상추, 취해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갑이라는 애가 을한테 자, 취소권을 행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취소는 갑의 단독행위입니다. 그럼 취소는 상대방 을한테 대해서는 싫어 취소하지 마 라고 해서 대항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그냥 야가 제사강착이 있으면, 야가 제사강착이 있으면 뭡니까? 그냥 바로 취소권 행사해버리면 취소 효과 바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야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바로 취소 효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럼 단독행위는 단독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상대방 의사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 나는 뭔가 변명을 하고 싶은데 그 변명의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예? 그래서 단독행위는 상대방한테 대단히 불리합니다. 예? 그래서 단독행위는 반드시 법으로만 딱 정해 놓습니다. 요때만 단독행위입니다 해서 동면철, 상추취 이런 식으로 정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따가 뭘 붙인다라는 겁니까? 조건, 기한을 붙인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지위가 더욱더 불안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하면서 말 잘 듣는다면 내가 취소 안 할게. 하고 어떻게 되면 오늘 황사가 몇 미리 어떻게 몇 미리그램 이상 초과하면 내가 취소 안 하고, 안 되면 취소하고. 이렇게 해서 조건이나 기한을 만약 앞에 붙인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지위 자체가 더욱더 불안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단독행위는 야한테 말할 기회도 안 주는데, 그러다가 자, 내가 단독행위 하는데 해가지고 이따가 조건 기한을 붙이면 야의 지위가 더욱더 불안정해지고 열악해지니까 이때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단에서 한번 들어보셨죠? 자, 그럼 앞으로 자주 듣게 될 겁니다. 왜 심채영이가 빠져 죽은 연못입니까? 서했죠. 왜 빠져 죽은 데가 뭡니까? 임당수는 중국식 표현이고 한국식 표현이 신단수입니다. 아님 말고. 자, 그래서 동화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다 바꿨습니다. 이제 신단수 나면 심채영이가 공양미 300석에 빠져 죽은 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단에서 가끔씩 조건 기한에서
수업 시간은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문제 풀면서 필요하면 한 번씩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맞는 말입니다. 방식에 제한이 없는데 단독행위니까 조건기한 못 붙입니다. 그리고 2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란 말 나오죠. 그래서 요거 맞습니다. 다만 요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싫어 우리 다르게 정할래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2번 맞고 3번 해제 시에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함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무시하고 넘어가십시오. 나중에 이것도 문제 풀면서 제가 언급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때 손해배상이 실뢰이익이라는 거고요. 그거 빼놓고는 전부 이행이익입니다. 근데 그거 무시하십시오. 지금 괜히 머리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건 본격적으로 문제 풀면서 자주 언급될 때 한 번씩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해제 시에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함이 원칙이다라고 되는데 계약 해제가 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따로 할 수 있다는 그것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3번 요거 맞는지 모르고 4번입니다. 계약의 채무의 일부의 이행이 있은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즉 예를 들자면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 주고 계약을 해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양 당사자는 각기 수령한 급부가 있으면 상대방한테 이거를 반환해야 돼요. 이게 바로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요것도 맞고 5번입니다. 해제로 인해서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가 되면 해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영향 안 줍니다. 그러니까 해제하고 난 이후에도 별도로 손해가 아직 남아 있으면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 따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까지. 자, 요렇게 해가지고 계약 총론 부분은 요렇게 간단하게 요렇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 파트만 조금 더 보실게요. 계약 강론에서 이제 매매가 나오는데 매매 요 부분도 매매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이 계약금하고 담보책임 이건데 담보책임은 오늘 꼭 봐야 되는 봅시다. 환매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인데요. 자, 계약금은 제가 요번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고 혹시 시간이 하고 말씀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계약금 말씀드리고 자, 지난번에 안 한 환매하고 담보책임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환매라는 건 거기 있는 우리 문제 그냥 5번 문제로 바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환매라는 거는 요겁니다. 얘가 매도인 얘가 매수인 예를 들면 자,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자, 집을 한 채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대금으로 5억 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팔았던 거를 정해진 기간에 다시 사오는 거, 요거를 돌환자를 써가지고 환매라고 요래 부릅니다. 팔았던 거 다시 사오는 거, 요걸 환매라고 요래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요 환매, 요 내용인데, 환매는 기본적으로 요 지금 우리 5번 문제 풀면서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중요한 내용들이 5번 문제에 대부분 다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봅니다. 자, 5번.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서 나옵니다. 자, 1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하고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라는 말. 그거를 밑줄 치든지 별표라든지 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매매 계약하고 난 이후에 내가 며칠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 사올게. 그건 환매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매매 계약하고 환매 특약은 반드시 매매 계약하면서 내가 정해진 시간에 다시 사올게 라고 해서 환매 특약을 하면 그게 환매로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다. 1번 맞고 2번입니다. 환매 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요거 합한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겁니다. 자, 요거 집 팔면서 매매 대금으로 5억원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억 주고 난 이후에 예를 들자면 이게 뭐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이래 되면 그런 부대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개 수수료도 발생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대 비용이, 그리고 등기 비용도 생길 거고, 이전 등기하는데 뭐 법무사한테 맡겼는데 그거 한 100몇십만 원 들더라 뭐 이런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500만 원쯤 들었다라는 겁니다. 매매 관련돼서 자, 중개 수수료든지 감정평가 비용이라든지 등기 관련 비용들 이런 것들이 한 500만 원쯤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환매를 하게 되는 환매 대금은 자, 얼마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얼마가 된다라는 겁니까? 이게 환매 대금이 되는 겁니다. 매매 비용, 매매 대금. 됐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받은 매매 대금 더하기 매수인이 부담한 요 돈, 매매 비용, 이런 것들이 환매 대금에 다 포함이 되는 거. 그게 2번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내가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사올게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든 돈 이것들을 환매 대금으로 이렇게 정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입니다. 부동산의 환매기간 5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동산 사면 동산 필요 없고 우리는 부동산만 알면 됩니다.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 환매기간은 약정으로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라는 거 X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환매기간 5년 정해놨다라면 그 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환매기간이 경과가 되어버리면 그거는 연장도 안 됩니다. 환매기간이 경과되면 환매권 자체가 뭡니까?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매매 안 됩니다. 환매를 못합니다. 됐죠? 그게 4번입니다. 환매기간은 절대로 연장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환매가 나오면 1번 환매 특약은 반드시 뭡니까? 동시에 해야 됩니다. 매매계약하고. 그리고 환매 특약은 절대로 연장 안 된다. 4번 1번 4번이 답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외에도 5번 문제는 그 환매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요 정도 5번 문제 정도는 좀 암기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 때 편할 겁니다. 자, 4번 됐고요. 5번입니다. 환매기간 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즉, 그렇죠. 기간 내에 환매대금 제공해서 환매권 행사하지 않으면 뭡니까? 환매권은 소멸돼 버립니다. 기간 경과로 인해서. 자, 그것까지 보십시오. 자, 그리고 자, 뒷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이제 담보책임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담보책임은 자, 매수인이 매도인 갑한테 가가지고 집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현금 5억을 주고 갑의 아파트를 샀다, 집을 산 겁니다. 근데 을이 갑한테 현금 5억을 주는데 5억이 5만원짜리를 준 겁니다. 근데 5만원짜리 일부가 막 곰팡이 쓸고 일부 막 찢어지고, 이런 거를 을이라는 애가 갑한테 자, 5억을 딱 만장, 5만원짜리 지폐 만장을 준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막 일부 곰팡이 쓸고 일부는 찢어졌고 뭐 일부는 막 낙서해 놓고 지저분하고 막 이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찢어진 5만원짜리, 곰팡이 쓴 5만원짜리, 이건 5만원입니까? 48,000원입니까? 5만원이죠. 그래,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야, 내 5만원짜리 곰팡이 쓸었으니까 48,000원에 바꿔줄래? 라고 하면 저는 49,000원 드릴게 해가지고 대번 바꿀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 자체는 종이가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찢어진 5만원짜리도 5만원짜리고 곰팡이 쓴 5만원짜리도 5만원짜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받는 갑이라는 애는 그런 돈을 떡 받으니까 기분이 확 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가 뭡니까? 나도 집 넘겨줄게 해가지고 야가
전기톱으로 반을 요래 잘라줬다라는 겁니다. 였다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는 5만원짜리 가치가 있는 집입니까? 그거보다 가치가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집을 줬다라고 하면 이거는 만약 일부러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어른 가벌상들은 이거 채무불이행 아니냐, 너 일부러 이랬지 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갑이라는 애가 예를 들자면 집을 팔았는데 집에 누수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 지금 비 셉니까 안 셉니까? 안 세죠. 안 셉니다. 새도 안 새는 겁니다. 안 셉니다. 안 새는데 실제로 집을 거래를 하는데, 자, 그게 아파트가 비가 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알고 팔아먹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채무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자가 심하면 손해배상도 해줘야 돼요. 해제도 되고 손해배상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모르고, 그러니까 집에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자, 우리라는 애가 갑한테 가가지고 이거 집에 비가 새는데요, 혹은 누수가 있는데요, 이래 되면 갑은 뭡니까? 우리 집 그럴 리요. 내 살 때는 그런 적 없었는데 당연히 이 소리 할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자, 소위 말해 야의 고의과실이 인정되기 힘드니까 채무불이행은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야가 그거를 다 지가 그 불이익을 뒤집어 써야 되는가? 그래 되면 거래가 상당히 위축될 겁니다. 일단 집 사기 전에 항상 뭡니까? 벽지 다 뜯어봐야 됩니다. 뜯어보고 막 하수도에 이제 혹시 뭐 누수 있는지 그런 거 다 꼼꼼하게 다 봐야 될 겁니다. 다 보고 난 이후에 아이고 집 마음에 안 드네, 다음 주에 가봅시다, 이래 돼버리면 집 내놓은 내가 집 팔라 그러다가 또 도배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쟤한테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조건 일정한 책임을 지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안심하고 거래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때문에 인정되는 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입니다. 즉 너에게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책임을 져라. 이래 되면 야가 안심하고 쉽게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너 이거 고의과실로 그랬지 채무불이행이다 할 필요도 없이 뭡니까? 너 담보 책임져라. 네가 팔았으니까 무조건 책임져라. 이거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인데, 자, 그러면 집을 판 매도인이 죄인도 아니고 판 사람은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살 떨려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자, 매도인한테는 그래, 네가 무조건 책임져라. 대신 너는 법으로 정한 요 경우에만 담보 책임을 요 기간 동안에만 지면 되는 것이지, 네가 뭐 집 팔면 죽을 때까지 영원불멸 계속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법으로 담보 책임을 지는 경우를 딱 정해 놓습니다. 요때만 담보 책임져라. 그리고 요때 아니면 뭐 하자가 있더라도 니한테 잘못하면 책임 안 져도 된다. 그게 담보 책임입니다. 그러면 자, 어떤 경우에 그러면 법으로 정해 담보 책임의 내용을 법으로 정해놨냐라고 하면 요때입니다. 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물건 하자가 있는 경우 2개 해가지고 요렇게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7개 사유, 요게 해당이 되면 네가 무조건 책임을 지고, 요게 해당되지 않으면 네 책임 안 져도 된다. 그게 바로 담보 책임입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은 우리 매매가 실제 계약 중에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일일이 이거 채무불이행이네 해가지고 그거 손해배상 청구하고 계약, 그러니까 제가 말은 쉽게 합니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채무불이행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채무자한테 귀책사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의 과실 그거 증명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 거짓말하는 내가 맞방에다가 거짓말 써붙여 놓고 내가 거짓말 안 한대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고의과실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머릿속에인지 마음속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증명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무조건 거래했으면 무조건 책임 일정하게 지게 하고, 대신 그 책임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안 되니까 요때만 책임지게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담보 책임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온 김에 요소 이제 갈게요. 자,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해서 이렇게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져야 되는데, 이 담보 책임은 특징이 매도인의 무과실책입니다. 또한 담보 책임은 무과실책임이 막 범위가 엄청나 버리면 그거는 매도인은 아예 거래를 포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딱 권리 하자가 있는 경우 5개, 물건 하자가 있는 경우 2개. 그래서 이런 경우면 네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를 정합니다. 근데 물건 하자는 특정물, 불특정물 2개밖에 없으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대부분은 요 5개 여기에서 그거 하는데, 우리 그 프린트물에도 나오죠. 자, 그건데요. 자, 요게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자, 저도 이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계약에, 즉 집주인이 아니라도 계약 체결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자, 계약은 체결할 수가 있지만, 제가, 이 집주인이 아닌 제가 이거 등기를 넘겨줄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 체결 자체는 유효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등기가 못 넘겨주면 뭐 채무불이행이든지 이렇게 처리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A란에 갑이란에는 병의 물건을 을한테 팔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남의 물건도 계약은 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갑이라는 게 이게 지 건 줄 알았습니다. 지 건 줄 알고 팔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자기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전 등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대해서 너 이거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 갑은 뭡니까? 아이고 내 차고다. 당연히 이 소리 나올 거 아닙니까? 차고다. 그러니까 난 계약 취소할란다. 이래 나올 거고요. 취소가 되면 야는 부당이득 반환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가 더 받고 싶으면 뭡니까? 해제를 하는 게 낫지 않은. 해제가 되면, 계약이 해제되면, 부당이득 반환처럼 기본적으로 주고받은 거 다 돌려받고, 추가로 야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손해배상 청구 따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는 해제를 한사코 하려고 덤빌 거고, 야는 뭡니까? 취소하려고 덤빌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야는 뭡니까? 그러면 담보 책임으로 가자. 니한테 잘못 있든지 없는지 난 모르겠고. 네? 그래서, 요거,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는 당신은 담보 책임져야 됩니다. 라고 해서 요를 주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타인 권리 매매는 갑이 자기 땅하고 병 땅을 한꺼번에 판 겁니다. 즉, 을이라는 애가 내가 필요한 땅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갑이 자기 땅 팔료량으로 병 땅까지 함께 그럼 잘 됐네 해가지고 요거를 팔았습니다. 근데 자기 땅은 당연히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병한테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병 땅을 넘겨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됐다라는 거. 이런 경우에 이제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뭡니까? 일부 타인 권리 매매다라는 걸 이유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번엔 땅을 거래하는데 평당으로 하는 겁니다. 평당 100만 원에서 100평 해가지고 1억에 거래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실제 거래하고 1억 주고 실제 거래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실측을 해보니까 95평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정도가 이게 비계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익권에 의한 제한에서, 즉, 자기는 지금 전세권이나 혹은 지상권이나 이런 게 없는 깨끗한 땅인 줄 알고, 이거 땅 내가 사서 써야지 해서 고목적으로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것들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그리고 우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 그거 일반적으로 거래합니까? 안 합니까? 거래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는 그 저당권을 끌어안든지 아니면 대금 다 주기 전에 뭡니까? 저당권, 피담보 채권 이 변제하고 말소 등기해라. 그럼 내가 잔금 줄게 해서 이렇게 거래를 보통 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이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이런 집을 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파는 애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돈 다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말만 믿고 했는데 나중에 경매가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돈 안 갚고. 그러니까 갑한테 매도인한테 연락하니까 하여튼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즉 저당권, 전세권 실행 이게 결국은 경매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경매로 인해서 매도인 갑이라는 애가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특정물은 한 개밖에 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 똑같은 토지 있습니까? 면적 똑같고 똑같은 동에 있는데 집업이 다릅니다. 똑같은 토지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건물이 있습니까? 똑같은 집안에 똑같은 건축업자가 똑같은 인부 써가지고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똑같은 건물입니까? 다른 건물입니까? 다릅니다. 똑같은 건물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정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불특정물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똑같은 게 2개 이상 존재하는 이 모든 이거 우리 칠판, 전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뭡니까? 다 불특정물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등을 샀는데 전등이 사자마자 불이 안 들어오더라.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불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자 일반적으로는 바꿔주겠지만 예를 들자면 전등이 이게 막 집이 몇 채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비싸다. 그래서 판 사람이 어이구 이거 내가 팔 때는 분명히 이럴 일 없습니다 해가지고 난 불 잘 들어옵니다 해가지고 안 물어준다. 이래 돼버리면 집 몇 채 값을 날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뭐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너 담보 책임져라 해가지고 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7개인데 자, 그래 요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요거만 익숙해지면 뭐 그냥 담보 책임 끝입니다. 예,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요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6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매도인애가 아니라 매도인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담보 책임 내용은 어떤 게 있는가라고 되어 있죠. 4개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요랬습니다. 완전, 대, 손, 해라고 해서 요래 써 놓으십시오. 완전, 대, 손, 해. 자, 그 동그라미 1번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담보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 대, 손, 해입니다. 즉, 완전물 급부 청구권, 대금 감액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혹은 계약 해제권. 이거를 자 의무로 바꾸면 완전물 급부 의무, 대금 감액 의무, 손해배상 의무, 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 대손해를 써 놓으십시오. 자, 고래 쓰시고. 자, 2번 갑니다. 구체적으로. 자, 반갈로 1번입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담보 책임의 내용인가라고 되어 있죠.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이건 보니까 어떻습니까? 손해. 이거는 모든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 다 인정이 됩니다. 자, 저 쭉 보니까 다 인정이 쭉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 다 인정이 된다. 뒤에다가 모든 이라고 써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2번이 반갈로 2번입니다. 대금 감액 청구권 이가 아니라 대금 감액 청구권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담보 책임의 내용인가 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는 대금 감액 청구입니다. 요거는 자, 요래만 쓰십시오. 일수대해서 일수대. 자, 요겁니다. 대금 감액 청구가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 나오는 게 요래 2개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거 보니까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요거만 대금 감액 청구가 인정이 됩니다. 일수대. 일수만 됩니다. 월수는 안 됩니다. 예? 제일 무서운 게 월수보다 일수가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자, 저는 일수만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수업 마치시고 저한테 오십시오. 자, 좀 셉니다. 이자가 제가. 일수대. 그래서 요래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3번째입니다. 반갈로 3번.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담보 책임의 내용인가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자, 완전물입니다. 완전한 물건으로 다시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물 급부 청구니까 이건 권리의 하자가 있다라는 겁니까? 물건의 하자가 있다라는 겁니까? 물건. 자, 물건도 특정물, 불특정물이 있는데 특정물은 하나밖에 없는 물건. 불특정물은 똑같은 게 2개 이상 공장에서 찍어내는 겁니다. 그럼 완전한 물건으로 다시 주세요라는 거는 똑같은 물건이 완전한 게 따로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물 급부 청구는 언제만 인정이 되는 겁니까? 불특정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등을 샀는데 전등이 켜보니까 불이 안 들어오더라. 그럼 뭡니까? 완전한 물건으로 다시 주세요. 바꿔주세요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게 요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담보 책임 내용은 완전 대손해입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가, 즉 어떤 담보 책임을 지는가. 손해, 이거는 뭡니까? 모든 담보 책임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대금 감액 청구는 뭡니까? 일수만 됩니다.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리고 완전물 거부 청구는 요때 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됐죠? 확인하시면 됐고요. 자, 이제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담보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무과실 책임이다. 자, 이해 사항에서 매수인도 선의, 특히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하자 담보 책임이라 하고, 이때는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담보 책임은 매도인한테 야, 너는 무조건 책임져! 라고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매수인이 살 때부터 문제 있다라는 거 알고 샀다, 이런 경우까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해서 매수인도 만약 권리의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매수인이 뭡니까? 니는 선의인 경우에만 얘한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요거를 특히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요래 부르는데, 하자 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뭡니까? 선의 더하기 무과실, 요까지 필요한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뒤에 보니까 그런데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에서 나오죠. 그게 4개인데 그 뒤에다 씁니다. 요래 4개를 씁니다. 전해 일대 저전 손해해서 요래 써놓으십시오. 쭉 이어서 이래 써도 관계없습니다. 전해 일대 저전 손해. 자, 다시 전해 일대 저전 손해.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전해 일대 저전 손해. 요래 4개입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해, 계약 해제권, 이거는 매수인이 선이 아니라 뭡니까? 악의인 경우에도 담보 책임이 인정이 된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대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대금 감액 청구, 그 까맣게 표시해 놨죠. 예, 그리고 저전 손해, 요겁니다. 요거는 매수인이 선이든지 악이든지 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가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이겁니다. 전해일 때 저전 손해,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면 얼추 이 5개도 지금 엮이고 해가지고 요거 2개만 따로 요렇게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전해일 때 저전 손해만 외워놔도 얼추 담보 책임은 대충 골격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 책임 결국 이 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난 도저히 머릿속에 이거 못 넣겠다 그러면 깨끗하게 이거는 제끼십시오. 그걸 평소에 기도를 하십시오. 매년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게. 기도하시면 뭐 올해 안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 그거 요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양괄로 동그라미 4번입니다.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에서 요래 나오죠. 그래서 자, 요겁니다.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 니 무조건 책임져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우리 100년 지났는데 비 안 새는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100년 짧으면 한 200년 할까요? 200년 전에 집 팔았는데 집에 비가 200년 후에 비가 새더라. 그럼 자손들이 야, 너들 조상 200년 전에 집 팔았는데 담보 책임져라.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뭡니까? 1년입니다. 그리고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자, 권리 하자는 1년, 물건 하자는 6개월입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이제 대충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년 6개월. 자, 요건데요. 1년. 그럼 언제부터 1년이냐? 언제부터 1년이냐라는 이런 문제가 남겠죠. 그래서 자, 우리 자, 이처럼 악의인 경우에도 자, 예를 들자면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서 계약 해제권, 혹은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서 대금 감액 청구권, 이런 거 있죠. 야는 선의가 아니라 악의인 경우에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냐 악이냐, 이거는 1년의 시작점 자체를 좀 달리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선이다라는 건 이거 문제 있다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모르니까 야는 언제부터 1년 계산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안 때로부터. 됐죠? 근데 요번에는 이런 경우에는 악이 계약할 때부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있다라는 거. 이런 경우에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으니까 계약한 때로부터. 자, 요겁니다. 자, 이거 자꾸 외우지 마십시오. 이건 외우면 필연적으로 시험장 딱 가면 순간적으로 아, 맞다. 이게 뭐였지라고 해서 자신감이 확 떨어집니다. 그 순간 시험 문제는 실수 연발이고 틀립니다. 그건 어차피. 그러니까 요건 이해를 하죠. 선이 모르니까 안 때로부터, 아니까 계약한 때로부터 그렇게 1년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요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인데, 자,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는데요. 한 1, 2분만 요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담보 책임은, 자, 매도인의 과실 책임입니까? 무과실 책임입니까? 무과실 책임. 그래서, 자,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이고, 법으로 딱 정하는 경우, 법으로 정한 요 경우에만 인정되는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기본적으로 담보 책임은 어떤 종류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가? 예, 요런 내용. 완전 대손해, 요런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각각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는 언제 물을 수가 있고, 대금 감액 청구는 언제 물을 수가 있고, 완전물 거부 청구는 언제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 손해는 전부 다. 그리고 대금 감액은 뭡니까? 일수만 됩니다. 그리고 완전물은 요거 한 개. 예,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원래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인데요. 거기 상에서 매수인 야도 뭡니까? 선의 혹은 선의 더하기 무과실이 좀 깨끗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매수인이 악인 경우에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4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뭡니까? 전해, 일대, 저전, 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프린트물 해서 직접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전해, 일대, 저전, 손해. 그게 까맣게 악이 가능, 악이 가능, 악이 가능, 악이 가능해서 고래 되어 있을 겁니다. 고래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요 담보 책임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권리하자는 1년 내에 담보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물건하자는 6개월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1년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1년이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전부 선의인 경우 인정이 되니까 이거는 안 때로부터 6개월 하면 되는데요. 야는 선의도 있고 악의도 있으니까요. 자, 선이다라고 하면 모르니까 뭡니까?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야. 악이다라고 하면 계약할 때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계약한 때로부터 1년 내에 담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앞으로 담보 책임은 자꾸 문제 풀면서 익히셔야 됩니다. 문제도 요게 머릿속에 들어가서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요런 경우는 어떻게 되고 요런 경우는 어떻게 되고라고 해서 주로 이거 전해일 때 저전 손해 이거 갖고 아예 물어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갈게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뒤에 있는 거 임대차하고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고래 정리를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